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큰 창고 시설이 무장읍성 내에서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정도나 되면 아마 무장읍성 성벽이 성곽을 왜 쌓았을 것인가. 여기가 이렇게 좀 오래된지는 몰랐는데 더욱 지금 발굴을 많이 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 지역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에 위치한 무장읍성. 조선시대 무장현의 행정 중심지였던 관아와 유사시 백성들을 보호하던 성곽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적교 시설이 발굴되었다. 그 가운데 부분은 폭이 한 3.7m이고 양쪽 측면은 2.3m입니다. 성벽을 보호하는 대표적 방어시설인 해자. 적교는 이 해자를 건너다니는 나무 다리로 적이 건너오지 못하게 상판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리 하면은 교각이 있는데 이 교각을 아주 큰 나무로 해서 두 개를 합쳐서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레가 건너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굴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큰 창고 시설이 무장읍성 내에서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창고의 그 곡식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러한 적교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상당히 고각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년 전 무장읍성 내에서 발굴된 창고 시설인 사창 역시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의 읍성 건물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정면 14칸, 측면 3칸 정도의 이제 건물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그 조선시대 건물들을 보면은 한 5, 6칸 많이 커봐요. 우리가 그 구중궁궐 100칸 양반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100칸이라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들이 여러 채로 있으면서 이제 칸수로 하면서 이제 100칸인데 지금 14칸짜리 집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지금까지 사창으로 이제 보고된 건물들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지 않을까. 약 200평에 달하는 창고와 2차선 도로보다 넓은 다리를 만들 만큼 많은 양의 물자가 드나들었던 무장읍성. 그리고 당시의 무장현은 어떤 곳이었을까? 태종 17년인 1417년 두 개의 고을이었던 무송현과 장사현을 통합하여 만든 무장현. 당시의 무장현은 지금의 무장면을 포함한 7개 면을 관할하는 넓은 고을로 대부분이 서해안에 면하고 있었다. 바닷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바닷가 쪽으로 이제 세곡은 육지로 운송을 하지 않고 그 바다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닷가 쪽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려 말부터 왜구의 노략질로 인해 서해안 일대의 피해가 막심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조선 초 군사적 요충지에 읍성이 축조된다. 전반적으로 그 조선시대 모든 읍성들은 그런 이제 그 왜구하고 관련이 되고 있고 대부분 다 그 해안 방어를 위해서 이제 축조되어집니다. 이 무장읍성은 1417년 태종 17년에 그 축조가 되는데요. 그 축조되는 배경들을 보면은 그 법성포, 현재 법성포에 왜구의 침입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약탈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축조되어지는 그 읍성 중에 하나입니다. 무장현감으로 부임한 병마사 김절에는 여러 고을의 백성과 승려 2만여 명을 동원하여 읍성을 축조한다. 무장읍성은 1.2km에 달하는 성벽 대부분이 흙 속에 묻혀 있어 토성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그러나 발굴 조사를 통하여 전체 성벽을 돌로 쌓은 석축성으로 밝혀졌다.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됐고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인 총안을 뚫어 놓았다.
수평으로 뚫린 원총알은 멀리 있는 적을 쏠 때, 경사지게 뚫린 근총알은 가까이 다가온 적을 쏠 때 효과적이었다. 성벽 바깥쪽으로는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파낸 흙은 자연스럽게 성벽 안쪽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었다. 돌 뒤쪽으로 보면 이제 흙으로 이제 쌓여 있는데, 이 흙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 메타프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흙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해자에서 파낸 흙으로 성벽 뒷부분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데서. 무장읍성의 해자는 시기를 달리하여 두 기가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읍성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처음 성벽이 지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 초축 해자는 호환 석축으로 이루어졌다. 돌이 밀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박아놓은 말목열이 실제로 확인된 것도 무장읍성 해자가 최초이다. 후대의 해자는 옹성이 축조된 이후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들어진 방식이 특이하다. 기왕의 경상도 지역이나 조사된 데를 보면 이 옹성 외벽에서 해자 바깥선이 2분의 1로 줄어요. 폭이. 여기가 7m니까 이게 3.5m 정도로 줄여야 돼. 그런데 오히려 넓어져 버렸어요. 네. 처음 사례다. 이것. 후대의 해자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배수로의 역할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옹성이 보호하고 있는 남문은 무장읍성의 주 출입문이다. 남문 위에 세운 누각 진무루는 사방을 널리 살피는 데 사용되었다. 진무루를 지나면 고목들에 둘러싸여 있는 무장읍성의 객사, 송사지관이 보인다. 객사의 중앙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벌패를 모시던 정청이 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현감과 관리들은 한양의 대궐을 향해 배례하였다. 정청보다 지붕을 한 단 낮춘 좌우의 이커는 왕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들의 숙소로 쓰였다. 객사는 읍성 안에서 가장 격이 높은 건물로 대개 읍성이 축조됨과 동시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존하는 무장읍성의 객사는 조선 선조 14년에 건립된 것이다. 객사하고 동원은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읍성에서 보면은 그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장으로 이제 둘러져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서 객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이제 그 유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객사 주변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초창기 객사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객사를 둘러싼 담장과 바깥문인 외산문, 중문인 내산문으로 추정되는 시설도 확인되었다. 객사의 앞쪽에는 관리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가 한 줄로 늘어서 있다. 비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한문으로 빙옥 거관이라고 새겨져 있거든요. 빙옥 거관은 벼슬할 때 얼음과 옷같이 깨끗하게 정치를 했고 금서 귀가 벼슬을 떠나서는 검은고와 책을 벗삼아 살았다고 무장읍지 기록에 보면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휴가를 내서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간 돌아오지 않아서 파직을 당했어요. 밑받침에 거북 모양이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꾸로 비틀어 놓은 것 같이 마치 뒤에 있는 그 비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렇게 좀 해학적으로 표현한 게 얼마나 될까. 무장읍성의 옛 지도를 보면 북쪽에서 객사 쪽으로 내려오는 길쭉한 봉우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객사 뒤편으로 옛날에는 지금 나무만큼 높이의 사두봉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두봉이 이제 뱀의 머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너무 아전들이 터세가 심해서 그 현감이 와가지고 이 객사 자리도 뱀의 콧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콧등 위에다 이걸 졌다고 그러거든요. 아전들의 길을 꺾으려고 그래도 이제 꺾지 못했다는 그러한 설이 있어요. 객사가 읍성의 상징적 중심이라면 행정적 중심은 동원이다. 무장현의 수령인 현감이 정무를 보던 무장 동원 취백당. 1565년 명종 20년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동원 주변에는 내아와 책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아는 현감과 그 가족들이 머물던 살림집이다. 책실에는 관아의 중요한 문서와 책을 보관했다. 동원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과 산문도 발견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담 안쪽에는 동원을 지키는 영묘한 소나무가 서 있다. 동원의 남동쪽에는 향리들의 집무처가 있었다. 향리들의 우두머리인 호장은 현사에 머물며 지방행정의 고문 역할을 맡았다. 하급 관리인 아전들은 작청에서 행정실무를 보았다. 사두봉의 동쪽으로는 향리들을 규찰하기 위해 세워진 자치기구, 향청이 있었다. 함께 발굴된 건물지는 장청으로 추정되는데 지방군현을 지키는 소고군의 장교가 근무하던 곳이다. 무장읍성 내에는 2개의 연못이 있었다. 천원지방 사상에 따라 축조된 동쪽의 연지 중앙에는 인공섬이 있었다. 인공섬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든 다리의 목주도 발견되었다. 연지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는 2층 누각, 읍치루가 복원되어 있다. 읍치루의 본래 명칭은 실루였다. 조선 중종 때 공조 판서를 지낸 문인 안침이 쓴 실루시를 통해 번창했던 무장현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 사두봉 서쪽의 연지 역시 발굴 주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과거 무장초등학교의 운동장으로 쓰이면서 40여 년 메워져 있었던 연지에서는 땅속에 잠들어 있었던 연꽃씨가 발아하여 연당, 즉 연꽃이 피는 연못이라는 옛 이름에 걸맞는 정취를 자아낸다. 무장읍성의 연꽃 바라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추억, 그 연방중에 피었던 그 연꽃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100년이 지나도 이런 땅속에 붙어있던 씨앗들이 발아할 수 있구나.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진경로였던 무장읍성. 농민군의 대거 동조한 무장서리들이 성문을 열어주었고 무혈 입성하여 대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최초 시작된 기포지가 바로 무장현입니다. 지금은 고창군 공읍면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포고문을 선포한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고창읍에서 태어나셨고 3대 두령 중 한 분인 손아중 대접주의 핵심 근거지가 무장현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기포지였던 무장현은 일제강점기 무장면으로 격화되었고 무장읍성도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잃게 된다. 동학이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일본군하고 마지막에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1910년대 이제 그 지방 행정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격화를 시켰고 무장현도 무장면이 됐고 이제 객사라든가 동원 쉽게 말하면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데에다가 일본 교육을 시키는 교사를 만들어 놓죠. 지금 이런 데가 전부 저기도 허물어버린 겁니다. 다 허물어서 졌다 교실 지은 거예요. 그 본관은 일정시대 때 판자거식으로 다 지었어요.
아픈 역사 속에 훼손된 채 남아있었던 무장읍성은 11여년간에 걸친 꾸준한 발굴 조사와 고창군의 노력으로 옛 세월을 따라 거닐 수 있는 쉼터가 되었다. 전 같은 전라도 살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는 걸 좀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게 살았나 보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땅속에 묻혀있던 연꽃처럼 다시 발아한 무장읍성. 그 고즈넉한 품 안에 사람과 바람이 머물러간다.